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연애하는 동안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저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남자친구의 청혼을 승낙하고 난 뒤에야 상견례 날짜 잡기 직전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편모스라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약간 철부지 같은 이미지가 더 컸거든요.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으니 집안에서는 제일 큰 남자잖아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데 믿음직스럽거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겠다고 생각한 제가 다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왠지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까 봐서요. 다행스럽게 남자친구는 말 안 해도 될 일 같아서 먼저 말 안 한 거라고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하튼 결혼 허락 때문에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소개시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철부지 같기는 하지만 그 특유의 능글스러움으로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오빠까지 다 휘어잡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은 그날의 분위기도 참 좋았고 제 가족들도 다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노심초사했었는데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 다행이다 싶고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실 요리에는 솜씨가 영 없으신 편이에요. 평생 어머니가 한 반찬보다 반찬 가게에서 주문한 반찬이나 할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위주로만 먹었고요. 어머니께서도 옛날부터 집에 돈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밥은 밥솥이 해주니까 괜찮지만 돈 없었으면 맛없는 밥 먹으면서 자랐을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듯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전부 다 선수 음식을 해줬다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여동생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면서도 꼭 반찬은 조미료 같은 건 넣지 않고 손수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몸으로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퇴근하고 와서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주셨다니 속으로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그날 남자친구 소개시키면서 식사는 주변에 있는 데서 배달음식만 잔뜩 시켜서 상을 차려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당신이 손재주가 없어서 배달로 시켰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보셨고 남자친구도 능글맞게 잘 받아쳐주면서 그날 분위기는 둘도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참 즐거운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술에 알딸딸이 취하셨어요. 살짝 약주를 하셨거든요. 정리할 때가 돼서 부모님께는 저희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저희 오빠와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정리하면서도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한테 벌써부터 매형 부르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줬고 저희 오빠도 남자친구를 맘에 들어라 했지요. 처음 소개시킨 이후로는 둘이서도 몇 번 만나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가족들한테도 허물없이 잘 대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해서 같이 지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따로 만나보지는 못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제가 생각한 대로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는 여자 혼자 몸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독해 보이지도 않았고 여유롭고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아무튼 양가의 소개도 별 문제 없이 마쳤고 곧 이어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또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학교 문제로 인해 상견례 자리에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저희 오빠까지 해서 저희 쪽에서는 4사람이 나왔는데 남자친구 쪽에는 달랑 남자친구 어머님하고 남자친구 둘뿐이었으니 남자친구가 상견례 날에 그랬던 부분이 서운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 뭐라 딱히 해줄 말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갑자기 잡아서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날짜였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학교 핑계로 안 나왔던 거잖아요? 차라리 동생이 안 나오기로 했다.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우리 가족 4명 있는데 자기들은 2명뿐이라 조금 그렇다는 말이라도 미리 해줬다면 제가 오빠한테 상견례 날에는 빼고 봐야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해 못해줄 저희 오빠도 아니었고요. 동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 서운하다고 제게 말한다고 한들 제가 남자친구한테 가족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랬구나 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마음 편하라고 대충 사과해주기엔 제가 눈치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이 염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목한 우리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자기 여동생도 상견례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지만 가족이면 참석해 줄 만한 일인데 나와주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보리차 같은 거 하나씩 챙길 때 우리 엄마는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쓸쓸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다가도 안 가더라고요. 당장 지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 물 한 컵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챙겨주는 거하고 아들이 챙겨주는 거하고 조금 기분이 다른 문제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안 나온 여동생한테나 하지 왜 저한테 서운하다고 저러고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난데없이 제가 저희 부모님 챙길 때 우리 엄마도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가 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자리에 못 나온 여동생 탓을 하고 그걸 하다못해서 이제는 남의 집 자식인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냐 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의 집 자식이지만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진작부터 잘하면 조금 좋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빗물잔에 저희 부모님 물만 따라드린 게 제 잘못이라고 쳐도 남자친구도 상견례 자리에서 잘한 거 하나 없거든요.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고 직원분께서 테이블을 건너갈 수 없으니 맞은편 남자친구 앞쪽 자리에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뜨거운 뚝배기 받아서 옮겨주는데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 일어나서 받을 생각은커녕 자기 앞에 놓인 밑반찬 접시 같은 것 정리해서 자리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언제 내려놓으시나 멀뚱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허둥지둥 저희 어머니한테서 뚝배기 받으셔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앞에 자리 좀 만들라고 해서 남자친구 앞에다가 놔주셨어요. 정작 자기도 장모님 되시는 분이 자리에서 무릎 대고 일어나서까지 자기 먹을 음식을 건네주는데 일어나서 받을 생각조차 없던 놈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저한테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어머니께서 자기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냐면서 자기 인생사를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 후에 며느리 효도를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사소한 거 한두 개 정도 미리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효도면 효도지 며느리 효도는 또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예상이나 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까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효도에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는 것까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괜히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입을 열려고 하길래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어머님이 재혼하실 때까지 우리 결혼식을 미루자는 거냐 했더니 또 잔뜩 당황해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머님이 혼자 남는 게 안쓰러우니 우리가 결혼 후에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모시고 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커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어머니 혼자 남게 되신다면 똑같이 모시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부터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이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생활비까지 내드리며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이 며느리 효도받고 며느리가 싹싹하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자기가 효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한테 대리효도 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처음 소개시켰던 날에 뒷정리할 때 보니 분리수거도 똑바로 못하더라고요. 페트병에 비닐 붙어 있는 거 떼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걸 보니 집안일이라고는 하나도 해본 적 없던 것처럼 보였어요. 컵이랑 밑접시 쓴 거 설거지를 시켰는데 그것도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물이 잔뜩 묻은 채로 고무장갑은 또 뒤집어 벗어나서 다음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고생했다는 건 알면서 밥은 집밥만 고집하고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 청소도 안 해본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실 때 팽팽 놀아놓고는 어머님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받을 때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나중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말도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네가 평생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가만 보니 여동생은 어머님 노후 챙기기 싫어서 지금부터 거리두고 지내는 거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남의 집 사람한테 어머님 부양 떠맡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네 은혜는 네가 직접 갚으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고 사과해왔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부모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저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길래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한 거냐고, 나는 내 부모한테 받은 만큼 내가 직접 효도할 테니 당신 어머니한테는 당신 손으로 효도하라고 했어요. 키워준 은혜는 키워주신 분한테 갚자고요. 결국 끝까지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대신 효도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엄마한테 너 같은 며느리를 가져다 줄 뻔했다고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면서 큰소리 치면서 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까지는 말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끌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 보자마자부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남자친구한테도 등짝을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려치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였으면 진작에 효도 좀 하지. 왜 결혼할 때 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한마디 하시면서요. 전부터 그렇게 효자였으면 좀 좋았겠다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저한테 자기가 노후에 효도받을 생각도 없고 애들 대학 공부시키느라 힘들었지만
그동안 착실히 준비했기에 당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노후 같은 것 또한 제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들놈이 왜 갑자기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날 일은 없던 일로 하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멀뚱멀뚱히 있던 남자친구 귀를 부여잡고 끌고 오셔서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계속해서 시키더라고요. 남자친구 얼굴에는 사과하기 싫은 표정이 가득했는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다그치시니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며 고개 까딱 한 번 하고 그걸 사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죄송했지만 남자친구의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했던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 봐서 사과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님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또 그게 대리효도가 되었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걸 가지고 질투를 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설령 그럴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자친구 자체가 집안일도 하나 할 줄 모르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우기기만 할 줄 아는 감당도 못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께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나중에 대답 드린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남자친구 대신 사과하고 있는데도 남자친구는 거기서 잘못했다 뉘우치는 거 하나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 꼴을 보니 더욱 더 다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인데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도 며느리까지 될 뻔했던 사이였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좋은 말씀 해주시더군요. 남자친구와 만약 그때 화해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시어머니만큼은 좋은 분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말한 대로 제가 덜 자란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거지 성품 좋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형편이 많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집에서 살았어요. 방이라고 2개 있는 거 하나는 부모님이 쓰시고 남은 하나는 동생 2명하고 같이 써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취직을 했지만 생활비를 보태야 했기 때문에 독립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독립을 해보겠다고 낮에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까지 해가면서 돈을 모았는데 돈을 제가 더 벌어봤자 더 버는 만큼 집에다가 생활비를 보태야 했습니다. 결국 독립은 포기하게 되었지요. 돈 되는 일만 찾아서 하다 보니 제가 돈 벌어오는 기계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나마 저까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집에는 조금 여유가 생긴 듯 했는데 제가 벌어온 돈으로 동생들 교육시키는 게 뿌듯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럽고 속이 많이 상하기도 했어요. 일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배운 게 제과와 제빵 쪽입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 기본적인 기술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일하던 베이커리 사장님께서 제 상황을 알고는 틈날 때마다 이것저것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일을 배웠습니다. 한 명은 전문대지만 어쨌든 동생 2명 다 대학까지 졸업시키고 나니 이제는 부모님 부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나도 그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베이커리에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 중에서 저를 눈여겨보시던 손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나와서 쉬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시집은 갔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결혼은커녕 독립도 꿈도 못 꾸는 저였으니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지인이 아는 사람이 신부감을 찾고 있는데 한번 만나만 보라고 끈질기게 물어보셔서 하는 수 없이 소개를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소개하기를 본가는 미국에 있고 자기는 아버지 사업을 돕느라 주기적으로 미국과 한국을 오며 가며 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사업차 한국에 들른 거고 1년에 한국을 3-4번 정도 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 오면 최소 2달은 있다가 가서 연애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요.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시간이 넉넉지 않았거든요. 제 팔자의 연애나 결혼은 꿈도 못 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다림이 길었었지만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게 참 좋았습니다. 돈 아낀다고 아까워서 가보지 못한 곳에 가서 데이트도 하고 나름 비싼 선물도 사주고요. 한 달에 3-4번 만나는 게 전부였지만 저한테는 힘든 일상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돼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난데없이 청혼을 해왔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지만 바쁜 남자친구 일정 탓에 사실 만나본 건 20번이 채 안 되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는 숭고한 모습이 인상적이라면서 저랑 결혼하면 자기가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해왔어요. 책임져야 하는 입이 있다 보니 집에다 청혼을 받은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는데 부모님도 더 이상 제 발목 잡고 싶지 않다 하시고 동생들도 제 덕분에 학교도 졸업하고 했다며 취직하면 자기들이 부모님 생활비 정도는 마련할 수 있으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라고 등을 떠밀어줬습니다. 남자친구도 저한테 했던 말이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은 빵의 주식이 아니겠냐고 빵 만드는 기술자들 대우가 한국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미국 베이커리에 취직하면 여기서 버는 돈의 몇 배를 벌 텐데 생활비 보내드리는 거 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도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해서 미국으로 향하는 걸 결심하게 만든 건 제 욕심이 가장 컸어요. 언젠가 제 이름 걸고 저도 베이커리 하나 열고 싶었거든요. 사장님이 많이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제가 배운 거라곤 자격증 딸 때 배운 기술 몇 개와 일할 때 배운 몇 가지들 뿐이었으니 저도 본격적으로 하기도 취득해보고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런 열망 때문인지 솔직히 20번 남짓 만난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해왔고 결혼을 급하게 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대사관에서 제 비자를 반려시켰습니다. 이민 브로커 말로는 제가 학력도 없고 여자라서 비자 발급해주는데 좀 보수적이라고 설명해주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자기가 미국 영주권자이니 초청 이민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된다고 혼인신고부터 올리자고 했는데 그때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그때 혼인신고 올리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되었지만 남자친구 부모님도 뵌 적이 한 번도 없고 남자친구와도 그렇게 오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다 보니 혼인신고를 대뜸 올리기에는 많이 꺼려졌어요. 남자친구가 결국 저에게 제안하기를 자기가 비행기 표값을 내줄 테니 미국에 가서 자기 부모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제 마음을 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제가 거절할 것도 없어서 그러자고 했고 얼마 뒤에 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남자친구 아버님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고 남자친구도 한국에 주기적으로 들락날락했기에 엄청 큰 사업을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분위기 어두운 후미진 동네에서 허름한 맥주 가게를 하나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버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서 아버님 가게로 먼저 향했는데 거기서 일하고 계신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아버님은 피곤해서 집에 먼저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집으로 향해 아버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는데 웬 3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아버님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 말고도 형제가 따로 있고
아버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이한테 반갑게 인사하면서 아가야, 너는 이름이 뭐니? 하고 웃으면서 물어봤는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버님이 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호통을 치더라고요. 엄연히 내 시동생 될 사람인데 왜 아기라고 부르냐고 하면서 아가씨라고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처음 오자마자부터 개족보를 만들려고 한다고 성질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며느리라니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며느리 취급을 하시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저한테 설명이라고 해주는데 자기 늦둥이 동생이라고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아버님 연세가 60은 돼 보이셨는데 아버님도 아버님이지만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구나 싶었어요. 첫 인사 때는 시동생 된다는 그 아이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했는데 오해 풀고 나서부터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할 때쯤 되니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여보, 나왔어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이 오셨나 보다 싶어서 그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낮에 아버님 가게에서 봤던 40대쯤 돼 보이던 그 여자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나이를 생각해보면 절대로 어머님이 될 수가 없는 나이대였거든요. 제가 또 어리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남자친구가 아버님이 사실 재혼을 하셨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그게 뭐 숨길 일인가 싶어서 일부러 헷갈리라고 그런 건지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말해주는가 싶었습니다. 아까는 저보고 개족보를 만든다니 어쩐다니 하셨는데 정작 개족보는 누가 만들고 있는 건가 싶었네요. 새어머니이긴 했지만 남자친구하고는 사이가 좋은 듯 보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짐가방 좀 정리해 놓으려고 남자친구 방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방으로 들어오는 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보고 많이 놀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조금 놀랐다고 왜 미리 말을 안 해줬냐고 했더니 미리 말 안 한 이유는 설명해주지도 않고 여기는 미국이 아니겠냐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게 일반적인 거고 색안경 쓰고 볼 이유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포들이라도 이런 부분은 미국식 사고로 많이 개방적인가 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겼습니다. 저녁 식사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은 저녁이었는데 시차 적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몸이 나른하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짐 정리를 하다 말고 저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고 말았네요. 제가 잠들었을 때가 저녁 7시였는데 일어나서 보니 11시에 가까워져 있더라고요. 첫날인데 시차 적응도 있지만 예비 시부모님 댁에 오자마자 잠들었다고 정신력이 없네, 긴장감이 없네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습니다. 2층 계단을 따라 1층으로 내려오는데 계단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남자친구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때 들려온 첫 마디가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데려오면 어떡하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서 남자친구 가족들이 하는 이야기를 숨죽여 듣게 되었습니다. 열받아서 뛰쳐나가느라 정말 조금밖에 듣지 못했는데도 치가 떨리더군요. 비리비리해 보이는데 일이나 할 수 있겠냐는 남자친구 아버지의 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나 대신 애만 봐줘도 할 만큼 하는 거라는 남자친구 새어머니의 말, 그리고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고 저를 좋아해줘서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친구의 결정적인 한마디. 다 자기가 알아보고 잘 골라서 온 거라고. 한국에서도 온 가족 뒷바라지 하다 온 사람이고 소처럼 일도 잘한다고 부려먹기 딱 좋은 사람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배신감에 뛰쳐나가서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엄청 당황하더니 언제 일어났냐고 하면서 제가 아무것도 못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는 척 딴청을 부리고 있더군요. 결혼 앞두고 내 칭찬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먼저 했던 말만 들어봐도 정황상 그게 제 칭찬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건 누구라도 알았을 겁니다. 남자친구는 오해라고 하면서 잘 들어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는 누가 와도 그 어떤 변명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나마 조금 순화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면서 새어머니가 가게를 같이 봐주시게 돼서 번갈아 가면서 가게를 보면 되었으니 조금 쉴만해지셨는데 계획에 없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오히려 전보다 더 힘들어졌답니다. 아이를 두고 출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게는 혼자서 나가야 했고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일이 많아진 거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며느리가 될 제가 아이를 봐줬으면 하신다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려먹을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을 물어보려고 했다고 해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들 가족 간의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리 제가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해도 남자친구와도 30살 터울이 있는 시동생을 제가 업어 키워야 할 이유가 있냐 물었어요. 세 사람 다 잠잠하다가 아버님이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보수로 주겠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출퇴근해서 아이 돌봐주는 사람 월급이 당장 2배도 넘는데 언제적 한국을 생각하고 사람을 푼돈 쪼가리로 부려먹을 생각을 하느냐고 했어요. 개방적인 건 미국이라 그런 거니 이해해 달라더니 돈 쓰는 거 보니 미국 이민 오기 전 쌍팔년도 시세로 계산을 하고 있으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안 통하니 남자친구 새어머니는 애를 줄 테니 그럼 한국에 데려가서 키워달라더군요.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을 남한테 키워달라는 것도 웃기지만 이제 나의 애를 주겠다고 나오니 이 사람들 밑바닥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가늠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리해놓은 짐을 다시 챙겨서 밖으로 나왔네요. 남자친구는 쫓아와서는 지가 다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한 의도가 뻔한데 뭘 설명하려는가 했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워야만 아버지가 은퇴하고 나서 저 가게를 자기한테 물려주실 거랍니다. 사업이라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지 어디 동네에 있는 귀신 나올 것 같이 다 부스러져가는 허름한 가게 가지고 왜 저러나 싶더군요. 애만 봐주면 그 가게가 니께 되는 거냐고. 잘됐다고. 네가 그 애 대신 키워주고 가게 받으면 되겠다고. 남 시켜먹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하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쫓아오던 남자친구도 포기했는지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더군요. 스스로 힘들었던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뭣도 모르고 제 발로 지옥으로 데려갈 뻔한 걸 정말 운 좋게 탈출할 수 있었네요. 힘들었지만 가족들 위해 착하게 살아와서 그래서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비자가 안 나왔던 것부터 혼인신고 안 올리고 버텼던 것까지 그리고 그 순간에 잠에서 깨서 그 시커먼 본심을 제가 알아채게 될 때까지요. 하마터면 사기 결혼 당할 뻔한 거잖아요. 한국에 돌아오니 저희 가족들도 엄청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저한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만 너무 고생시킨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하마터면 우리 집 소중한 첫째를 지옥 불구덩이로 헐값에 팔아버릴 뻔했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동생들도 이제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 한국 땅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공부도 해보고 늦었지만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기들이 저한테 베풀 때라고 하면서요. 제가 지켜줘야만 하는 가족들인 줄 알았는데 저를 이렇게 지켜주겠다고 나서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나요? 비록 남자친구의 어이없는 계획에 연애도 결혼도 다 망쳐버리고 말았지만 평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가족이 되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잡아서 앞을 향해 뛰어나갈 생각입니다. 후기 보내드립니다. 댓글로 응원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댓글에 주작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시는데 전부 사실이에요. 미국 동부의 한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주에서 남자친구 아버지 재혼한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니 들어보실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남자친구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던 분께서 다시 돌아와 일하는 저를 보고는 저한테 있던 소식을 듣고 나로 알아보셨나 봅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남자친구 아버지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분이시랍니다. 남자친구 처음 소개시켜준 것도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한국에 보냈는데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셨다네요. 그래서 평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저를 소개시켜줬던 거고요. 그분은
당연히 이런 뒷내용을 몰랐으니 좋은 마음에 소개시켜준 건데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에도 한국 사람들 많이 모여 사는 곳에는 무명식으로 술집이 있다네요. 남자친구의 새어머니는 거기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나이 먹고 오갈 때 얻게 될 뻔한 걸 어떻게 남자친구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계획에도 없던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남자친구가 아이를 대신 키워줄 며느리를 찾으러 혈안이 되었던 건 사연에 적었던 대로 남자친구 아버지가 가게를 물려주는 조건으로 아이를 키우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하네요. 사업한다고 하고 다니고 번드르르 하게 생기긴 했는데 남자친구는 이민에 부적응한 전형적인 이민 1.5세대라더라고요. 그 가게를 물려받는 것 말고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 그 이후는 앞서 적은 사연처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자친구 아버지가 연세가 있는 편인데 글쎄요. 남자친구 바람대로 애 대신 키워주고 가게 물려받으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남자친구 새엄마가 과연 자기 남편의 유산을 아들한테 전부 가게 내버려둘지 모르겠네요. 인상 보니까 도끼가 보통이 아니던데 말입니다. 아니면 혹시 모르죠. 남자친구도 바보가 아닌 이상 새어머니랑 유산으로 다툴 수 있는 그 상황에 아이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혈안이 되어서 찾으러 다닌 게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령 사실 아버님이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한테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거나 말이죠. 저도 너무 깊게 생각한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사람 보는 눈을 더 키워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가족들과도 잘 지내고 있고 저도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더 생각해봐야 짜증만 나는 일은 그만 잊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 생활 1년하고도 몇 달 보내고 이런 사연을 적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이게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연애하는 동안 저를 실망시킨 적 한 번 없고 이 사람은 언제나 저희 편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었습니다. 연애하던 시절에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사소한 사건들에도 발벗고 나서주면서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주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들이 얽힌 일에는 소극적이고 중요할 때는 남의 편을 들어서 남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정말 남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를 서운하게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서 저도 남편의 가족의 일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함께한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남의 집 사람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도 적어도 3-4번에 한 번 정도라도 아니면 평생에 단 한 번뿐이라도 중요한 순간에 한 번은 제 편을 들어줬으면 했는데 남편한테는 새로 생긴 가족인 제가 아닌 원래부터 가족인 시어머니가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네요.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저보다 시어머니가 먼저라는 걸 몰랐습니다. 사소하게 다투었던 적마저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기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3천만 원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아놓은 돈은 5천만 원으로 남편에 비해 많기는 하지만 저라고 많이 모아놓은 편이 아니긴 해서 그걸 가지고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은 군입대 후 부사관으로 장기복무 신청을 해서 1년 정도 더 군 생활을 하고 나왔거든요. 덕분에 대학 졸업도 늦어지고 취직도 조금 늦은 편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3천만 원도 어떻게 보면 잘 모았다고 볼 수도 있기에 그걸 딱히 문제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시댁 쪽에서 집을 해주겠다고 했었거든요. 왜 과거형으로 설명했냐면
집을 해주신다던 당시의 일이 조금 꼬여버린 게 있다고. 일단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마땅한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은 걸 보면 의심을 해봤을 법도 한데 그런 의심조차 하지 않고 남편 하나만 믿고 결혼을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아놓은 돈을 다 합쳐봐야 8천인데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하기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말대로 길어야 1년 반이면 되는데 대출까지 받아가며 전세를 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다고 월세를 구해서 사는 것 또한 대출받아 전세 구하는 거랑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남편이랑 상의해가며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친정 부모님께서 저희만 괜찮으면 2층을 내어줄 테니 거기서 지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내면서 저희 돈 아끼라고 월세도 따로 받지 않으셨고 생활 공간은 1층과 2층이 나누어져 있었지만 돈 모으는데 식비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저희들 식사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에는 남편도 저희가 크게 신세지고 있다는 걸 아는지 저희 부모님한테 저한테 하듯이 잘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밖에서 장보고 오시면 뛰쳐나가서 짐도 받아가지고 오고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랑 같이 내려가서 집안일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자기도 스트레스가 쌓여서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 오고 싶은데 아무래도 장인 장모님하고 한 집에 살고 있으니 눈치가 보여서 불편하다는 둥, 장모님이 새벽잠이 없으셔서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덜그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푹 못 잔다는 둥 하면서 불만이 많아 보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반찬 투정까지 하더라고요. 밥 먹고 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대놓고 무안을 주더라고요. 저녁 식사에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사위사랑은 장모라던데 장모님 사위에 대한 사랑이 많이 식으신 것 같다며 능글맞게 농담하듯이 말장난을 한 적도 있었고 언젠가 한 번은 젓가락으로 밥풀 몇 개만 깨작깨작 하더니 입맛이 없다고 친정 부모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2층으로 올라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해심 많은 줄 알았던 사람이 저러고 있으니 더 배신감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생활비 한 푼 안 내고 친정집에서 얹혀 살고 있으면서 어디 좋은데 외식이라도 한 번 모시고 가지는 못할 망정 애도 아니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으니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댁에서 약속했던 대로 신혼집을 처음부터 해줬다면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았을 텐데 친정 부모님께서 희생하고도 저런 대우를 받으니 정말 열이 받았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생각보다 처가살이 하는 게 길어지고 하니 심적으로 부담감도 느껴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 당신들은 괜찮으니 이해해주라고 저를 말리셨어요. 그래서 남편을 닥달해 시부모님이 집을 언제 해주실 건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해주실 때 되면 해주시겠지 하면서 질문하는 것조차 피하길래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되돌아온 대답은 지금 사정이 조금 안 좋다는 말뿐이었고 당신들이 뱉은 말은 지키겠다고 보채지 말라고 하면서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편이 사소한 불만 같은 것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하루하루 대놓고 티를 내고 다니니까 그냥 두면 오히려 저도 남편도 그리고 친정 부모님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친정에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생활비 하나 안 보태고 식비마저도 들지 않았으니 월급을 거의 고스란히 저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전에 모아둔 자금과 결혼 후 친정살이 하면서 모아놓은 돈을 보니 어느덧 1억 6천이라는 목돈이 되어 있었어요. 당장 기약 없이 시부모님이 해준다는 집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남편과 제 사이가 틀어지는 것도 모자라 저랑 친정부모님도 어색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중에 가서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새로 살 집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분가가 하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해준다는 집이 언제가 될지 확신이 없었던 건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친정집 근처에 새로 지어진 신축 빌라를 하나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내부도 요즘 신축 아파트처럼 세련되고 깔끔하니 잘 해놨고 1층에는 주차 공간도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적당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세로 집을 구했습니다. 갑자기 시부모님 사정이 좋아져서 약속을 지킬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빌라라고 해도 신축인데다가 위치도 좋다 보니 전세금을 무시할 수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모은 돈에서 한참 모자랐는데 그냥 대출을 받았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이자 없이 보태주신다고 하셨는데 더 신세지고 싶지도 않았고 여러모로 안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사 날이 정해지고 친정에서 나갈 때가 되니까 남편도 정신을 차린 건지 그때부터 친정 부모님한테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잘 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다시 잘하면 뭐하나요? 이미 저는 실망할 대로 실망을 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이삿날이 되었습니다.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는데 니들이 뭘 알겠냐면서 당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직접 오셨습니다. 가전이며 가구며 다 그날 들어오게 일정을 짜놓았고 어느 정도 위치도 미리 다 정해놓았었어요. 기사님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고 가전하고 가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머님이 껴들어서는 이건 여기다 놔라, 저건 저기다 놔라 하면서 혼선을 주더라고요. 기사님들은 저한테 위치 안내받고 일하고 있으면 꼭 오셔서 이건 이렇게 놓으면 어쩐다 저쩐다 하시면서 마음대로 어머님이 원하는 위치대로 집을 새로 꾸미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여기다 놓으려고 미리 다 생각해 놓은 거다 하면 어른 말을 들으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셨어요. 살아보니 더 편한 걸 알고 있어서 알려주는 거고 어차피 조금만 지나면 당신이 집을 해줄 건데 잠깐만 살 집에 가구가 어디에 붙어있던 간에 편하게 사는 게 최고 아니겠냐고 또 공수표를 날리더라고요. 당장 형편이 안 돼서 집 못 해주시는 거 이제는 다 아는데도 집 해줄 테니까 그놈의 허세는 왜 이렇게 부리시는지. 가구들도 거의 다 들어오고 가장 마지막에 침대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을 결국 안 해주시면 한참을 지내야 할 집이었기 때문에 가전가구들 모두 임시로 쓸 것들이 아니라 오래 쓸 수 있는 좋은 것들로 구매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신경 쓴 게 침대였습니다. 따지고 보면 하루에 가장 긴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하잖아요. 잠은 좋은 데서 자야지 다음날 피로도 풀리고 하루가 잘 돌아간다는 말에 침대는 미국 수입 침대로 조금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침대가 들어오고 나서 시어머니가 매트리스에 한번 누워보더니 눈빛이 곧바로 먹잇감을 노리는 살쾡이 눈으로 변하시대요. 신축 빌라이긴 하지만 평수가 넓지는 않아서 침대가 들어오니까 방이 꽉 차더라고요. 국내 브랜드 라지킹 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크다는 칼킹 사이즈였으니 정말 침대 하나 들어가니 안방에 다른 가구가 들어갈 자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잠만 잘 곳인데 다른 가구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한동안은 아이 계획도 없기 때문에 남은 방 2개 있는 걸 서재와 옷방으로 꾸며놓았거든요. 그래서 방이 조금 좁아져도 상관이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살쾡이 눈으로 변한 어머님이 안방에 커다란 침대가 들어차 있으니까 집에 비해서 너무 크다고 꼬투리를 잡으시더군요. 답답해 보이고 따지고 보면 저희도 이제 처음 독립하는 거니 신혼이나 마찬가지인데 침대에 빈 공간이 많아서 정이나 붙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 침대는 시어머니가 당신이 쓰던 침대를 저희한테 보내줄 테니 이 커다란 침대는 어머님이 대신 보관해주고 계시다가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사주면 그때 큰 집 안방에다가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어머님 댁에 있는 침대 언제 구매하신 건지는 모르지만 못해도 20년은 쓰셨을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나무로 된 프레임에 찍힌 자국 여기저기 나 있고 프레임에 딸린 서랍장은 부서져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큰돈 들여 구매한 침대는 당신이 가져가고 그 오래된 침대를 준다는데 마치 저희를 위해서 선심 써주는 것 마냥 이야기하길래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척도 안 하고 싫은데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는지 조금 당황해하시면서 아니 바꾸자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주려고 하는 거다 하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잠만 자는 방이고 안방 문 열어놓고 지낼 것도 아닌데 딱히 상관없다고 저희가 잘 쓰고 있다가 어머님이 집 사주시면 그때 그대로 가져가도 문제없다고 했어요.
정말 최고급 침대이기 때문에 수명도 길어서 맡아주실 필요도 없고 쓰면 쓸수록 오히려 저희 몸에 딱 맞아가는 침대라서 하루라도 저희가 쓰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감사하다 하고 후다닥 보내버리니 어떻게 가져갈 방법이 사라졌으니 어머님도 더 말을 안 하시길래 알아듣고 포기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저보다 매일 퇴근이 조금씩 늦는 남편이 집에 와 있고 하루밖에 안 누워본 새 침대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님이 쓰던 오래된 침대가 안방에 들어가 있더군요. 기어이 저희 침대를 어머님이 쓰시던 개떡 같은 침대랑 바꿔버린 거예요. 남편한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했더니 암만 생각해봐도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오래된 침대를 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침대를 쓸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도 선물로 침대 하나 사드린 셈 치자고 하는 겁니다. 시부모님 침대 하나 새로 장만해 드릴 수도 있죠. 오래된 침대 쓰고 계신다니 남편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어이없게 들리더군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오래된 침대 쓰십니다. 심지어 침대 지탱해주는 판이 오래돼서 사가 부스러졌습니다. 얹혀 살던 사위된 입장으로 그 말을 들으면 자기가 새 걸로 사드린다는 말은 못해도 적어도 자기가 고칠 수 있나 한번 보겠다는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때도 듣는 척 많은 척 말귀를 알아들은 건지 못 알아들은 건지 딴 척만 잔뜩 피던 놈이었어요. 제가 돈 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제 맘대로 큰 돈 소비는 할 수가 없으니 제가 나서서 사드린다고 말도 못하던 상황이었고 결국엔 아버지께서 대충 뚝딱뚝딱 고쳐서 괜찮다고 쓰고 계셨거든요. 장인 장모가 쓰는 침대는 낡아 부서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놈이 저를 설득하겠다고 시부모님 오래된 침대 운운하면서 자식된 도리를 따지고 있으니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제가 공동으로 관리하던 돈에서 집 구하고 나서 남편 몫으로 들어온 월급은 전부 다 남편한테 돌려줬습니다. 니네 부모한테 효도할 거면 네 돈으로 네가 스스로 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침대는 네가 네 부모한테 효도한 거니까 그 돈은 내가 가져가겠다 하고 침대값만큼 제가 더 가져왔습니다. 서재로 쓰려던 방도 시모가 고집 부려서 인테리어를 엉망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게 배치해 놓은 거 제가 밖으로 다 꺼내버리고 그 방을 제 방으로 만들었어요. 침대도 같은 회사에서 나온 1인용 침대로 구매해서 방 안에 들여놓았고 남편한테는 니네 엄마가 준 개떡 같은 침대는 너 혼자 쓰라고 나는 내 침대에서 나 혼자 자겠다고 했어요. 제 침대를 사고 남은 돈은 친정부모님 침대 새 걸로 바꿔드렸습니다. 좋을 것 하나 없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부탁 거절 못하는 남편 덕분에 시작부터 좋을 게 하나도 없었지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욕심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이 출근한 사이 비밀번호 두들겨서 집에 들어오는 건 기본이었어요. 비밀번호를 바꿔놓아도 들어오시는 거 보니 제가 백날 비밀번호 바꿔봤자 지 엄마 모시겨 앞장서서 가르쳐주는 남편이 있기에 헛수고란 생각이 들어서 바꿔놓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뭐 딱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냉장고에 제가 사놓은 간식 같은 걸 몰래 빼드시는 거였어요. 어차피 누가 먹든 상관없는 간식인데 조금 치사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랑 사이가 그러니까 솔직히 그런 거 드시는 것도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따져봐야 어머니한테 집 비밀번호도 못 알려주냐고 되려 화를 내니 소용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짜증이 누적되고 있는 와중에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한테 차키 하나를 건네주시더라고요. 저 시집가면서 시댁에서는 집을 해준다는데 친정에서 빈손으로 보내기는 뭐해서 저 타라고 외제차를 계약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친정집에서 회사가 가까운 편이라 괜찮은데 매일 멀리까지 출퇴근하는 제가 마음에 걸리셨다고요. 그리고 그 차를 어제 드디어 인도를 받았다고 하네요. 감사한 마음도 들고 한편으로는 제 지금 상황을 생각해보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금가락지면 품속에 숨기기라도 할 텐데 다른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차가 생기니 면허도 없는 남편이 더 좋아하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면허를 땄을 걸 그랬다고요. 한동안 시모 때문에 저한테 쌀쌀맞게 굴더니 차 가지고 오고부터는 운전 연수 좀 시켜달라고 매일같이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뭐라고, 부부끼리 같이 해서 뭐라도 하고 다니니 다시 연애할 때 마냥 사이도 좋아진 듯 싶고 나름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시어머니가 등장해서 또다시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네요. 아들 자식이 자랑이라도 했는지 어떻게 알고 오셔서는 어떻게 차가 생겼는데 시승식도 안 할 수가 있냐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지, 저 자식한테는 엄마가 우선이었지. 세상 그렇다 싶었네요. 차 타고 근교 한 바퀴 돌고 오니 차가 너무 좋다, 구름 위에 타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서 연신 엄지를 척척 내미시더군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신경 써서 비싼 돈 들여 사주신 거니 괜히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시어머니 눈이 또 살쾡이 눈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안 좋은 예감이 들었는데 역시나 제 자동차를 가지고 한마디를 꺼내시는 거예요. 차가 너무 좋은데 이런 빌라촌에 있을 만한 차는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러십니다. 그래도 나름 신축이라 1층에 주차장이 잘 되어 있는데 제 말은 신경도 안 쓰고 이런 후진 빌라촌에 고급 외제차라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괜히 이런 데다가 차 세워놔봐야 문콕이나 당해서 차도 금방 망가지고 재수 없으면 무슨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침대 가져갔을 때랑 똑같이 나오시더군요. 시모가 자기 차를 저희 쓰라고 주고 갈 테니까 저희 차는 당신이 끌고 가서 안전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다가 보관해 주겠다고요. 아니, 요즘 대한민국에 외제차가 얼마나 많은데 제 차 정도면 조금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무슨 범죄의 표적이 될 만큼 몇 척씩 하는 차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타고 다니는 차를 저희 주고 가시면 어머님은 뭐 타고 다니실 거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가봐야 어디 먼데 가냐고, 일주일에 한두 번 동네 마트 정도 가는 게 전부인데 자동차 너무 안 끌어도 차에 안 좋다면서 그 정도는 차 관리해주는 셈치고 당신이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는 와중에 남편이 그건 안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할 때 한 번, 드디어 매번 엄마 편만 들던 남이 편 남편이 제 편이 돼서 어머님 뜻에 거역하는 줄 알고 잠깐이나마 감동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운전 연수 받는 동안 외제차에서 타고 내리는 집 모습을 상상을 했었나 봅니다. 지하철 타면 오정거장이면 가는 회사를 두고 자기가 그 차를 끌고 출퇴근을 할 거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더군요. 제 앞에서 자기 어머니에게 반대를 하는 남편의 첫 모습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 자신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친정 부모님이 저를 위해 사주신 차를 두고 지금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로 자기가 그 차를 써야겠다고 다투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둘이 투닥거리는 걸 보고 있다가 두 사람이 저한테 동시에 물어봅니다. 차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차 주인은 생각도 없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그 차를 누가 쓰는 게 옳은 거냐 물어보고 있으니 그 장면도 아주 진풍경이더군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들을 저렇게 사발째 들이마시고 있으니 답도 안 나왔습니다. 차는 어머님한테도 맡길 생각 없고 남편한테도 출퇴근하라고 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주신 내 차이니? 내가 타고 다닐 거고 어디다 주차를 하든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방금까지는 그 차를 자기가 탈 거라며 투닥거리더니 이제는 하나같이 입을 맞춰서 그걸 왜 네 혼자 타냐면서 성질을 부리더군요. 남편은 장인 장모님이 우리 타라고 해주신 차니까 우리 부부 이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길래 면허도 없는 게 뭘 벌써부터 차를 끌고 다닐 생각이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어서 또 아파트 하면서 언제인지도 모르는 집을 걸고 넘어지면서 겁을 주기 시작하네요. 그놈의 집은 지겨우니까 그만 좀 말하라고. 주지도 않은 집 가지고 침대도 가져가고 차도 가져가는데 그 집 진짜로 주면 뭘 더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그딴 집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대체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으면 자식 부부 신혼살림을 탐을 내서 가져갈 생각을 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제서야 외제차 사이에 두고 지 엄마랑 대립하던 남편도 저보고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또 엄마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자동차 운전대 잡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한 게 불만이라 엄마 편을 들었는지도 모르고요. 아무튼 그동안 남편한테 쌓였던 거랑 시모한테 쌓였던 거 전부 다 쏟아내고 저도 이제 이딴 집 며느리 자리 필요도 없다고 악다구니를 썼어요. 가족 앞에서 남이 편대는 남편도 필요 없고 언제 사줄지도 모르는 그놈의 집도 필요 없고 그걸 인질로 잡고 며느리 세간살이 다 뜯어가려는 시모도 필요 없다고 한참 성질을 내다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하고 집구석 뒤집어 엎어놓고 나왔네요. 그러고 나서야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미안하다면서 침대도 돌려주고 차도 욕심 안 부릴 테니까 이혼 안 하면 안 되냐고 나오더라고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소송까지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위자료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나오니 그 손에는 감수 못하겠는지 꼬리 내리고 이혼 도장 쾅 찍어주더라고요. 그렇게 1년 몇 개월 만에 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 얹혀살 적에 시모가 사준다는 집 믿고 꺼드럭대던 남편을 보고 아니 애초에 신혼살림으로 산 침대를 보관해주겠다고 가져갔을 때 진작에 이 모자한테는 답도 없다는 거 깨닫고 이혼을 했어야 한 게 아닌가 하는 늦은 후회가 드네요. 저도 속물인 건지 사준다는 아파트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 불합리한 상황을 견뎌왔나 싶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시모한테 집 한 채 해줄 경제적 능력이 있기는 있었는지 싶습니다. 결국 제가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되었지만 마지막에 두 모자, 외제차 한 대 가지고 의견 대립하며 사오게 만들어 돈 앞에 장사 없다는 현실도 일깨워주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해주고 나와서 속 하나만큼은 후련하네요. 아무쪼록 그렇게 서로 아끼고 못 사는 엄마 아들 연기하면서 큰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 가리지 않는다는 그 의구심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